예, 안녕하세요. 공익경제협회 회원사 여러분, 그리고 공익경제를 사랑하시는 일반 시민, 어, 강력한 서포터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2020 공익경제 추진전략 포럼 제 두 번째 행사로서 그 한국판 뉴딜과 공익경제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미니 세미나입니다. 제가 약 20분 정도 간결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조산구 협회장 그리고 이중 사무국장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니 웨비나는 그 시리즈 특강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말씀하신 분들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공유하고, 그리고 해당 주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요점을 전달하는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회 세미나에 오시더라도 전체적인 논의와 방향에 이어서 그 회차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소음이 약간 들리는데요. 혹시 발언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잠시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조상구 회장님 강연 자료에서 인용한 부분들인데요. 코비드 19 이 글로벌 경제를 휩쓸고 있고, 경제 위기가 곧 이미 그리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우리 협회는 그 전부터 준비해왔던 이 공유 경제가 바로 우리 경제의 지향점이자 또 방법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공유 경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왼쪽 위에 있는 일거리 창출과,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유유자원 활용을 축으로 한 나머지 연쇄 효과들입니다. 지금 코비드 19으로 여러 가지 자원이 급히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스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돌려쓰기가 어렵죠. 근데 일반 다른 재화들 그리고 서비스들은 얼마든지 돌려쓰고 나눠 쓰는 게 가능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 유유자원을 활용하면 당연히 경제적 가치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 때는 대학가 오늘 뭐 잠깐 말씀이 좀 들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발표했었죠.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참가자분들의 모두 음소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줄어들 때 기업은 비용을 절감합니다. 그러면 여력이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개인도 소득이 줄어들면 근검 절약을 하죠. 그러면 여력을 가지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게 됩니다. 국가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우리는 많은 유유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코비드 19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 위기가 예견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유유자원을 활용하는 근검 절약을 하면 됩니다. 근검 절약은 과거에 아나바다로 98년 IMF 때 우리가 선험이 있죠. 경험을 했었고요. 그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쓴 이유가 바로 이 원리 때문이거든요. 아시다시피 98년은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산업으로 형성되기 전입니다. 2020년의 상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아시다시피 98년에 인터넷을 아마 안 쓰신 분들도 이 중엔 계실 거예요. 95년부터 전 국민 보급이 시작돼서 또 웬만한 집에 인터넷이 설치된 시점은 약 2000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창업을 한 게 98년입니다. 구글도 미국에서 98년에 창업했어요. 그때 우리는 IMF를 겪고 아나바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만약 지금 2020년에 코비드 19이라면 지금의 아나바다 운동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지 않은 것을 우린 분명히 국가적으로 추진했었거든요. 어릴 때 기억나실 텐데요. 코비드 19이 왔을 때 공유경제는 당연히 핵심적인 추진 전략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공유하게 되면 연결 효율, 신뢰 등이 높아지고요.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 또 기업과 기업 사이에 연결이 생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P2P, 인터넷의 기본 본질이고,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피어투피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이 네트워크가 바로 시민 중심 사회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 여기까지 지난번 조상구 회장님의 강연 내용을 제가 공감되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서 요약해 드렸습니다. 제목은 제가 살짝 고쳤는데요. 현재 우리 사회는 수많은 곳에 오버서플라이, 과잉 공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과잉 공급된 유유자원을 공유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 확대 투입보다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확대 투입하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가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통화량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통화량을 증대시키려면 결국 우리나라가 원화를 찍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인플레가 소반돼서 결국 재정에 큰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시민 중심의 공유경제로 갈 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특히 부각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공유하게 하는 공유경제가 첫 번째로 정부의 정책이 돼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을 지금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공유경제가 되지 않았던 원인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가 정부의 어떤 정책 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헤럴드 경제에도 칼럼을 기고했습니다만, 한국판 뉴딜은 공유경제 기반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공유경제를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로 하는 것은 재작년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우리 한국 경제도 이제 공유경제로 가자라고 말씀한 이후에 작년 1월 달에 한국 정부의 공유경제 추진 전략이라고 발표된 문건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나요? 실제 공유경제와 관련된 서비스는 대개 서비스 규제에 다 걸려 있어서 하나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우버가 상장하고 뭐 에어비앤비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들을 계속 지켜봤죠. 코비드 19이 오니까 바로 이런 글로벌한 공유경제의 독점 기업들이 많이 몰락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보셨는데요. 마침 어제도 뉴스 나왔지만 위워크가 우리나라의 강북의 매장들을 정리한다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글로벌 공유경제 선도 기업들에게 독점력을 지배받고 있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공유경제를 활용하겠다고 정부가 바로 얼마 전 5월 21일에도 발표를 했거든요.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를 활용해 영업부담을 경감하자라고 국정현안조정점검회에서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공유경제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런 표까지 그려서 냈어요. 오른쪽 아래 보면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이라는 마크가 선명합니다. 근데 그 주요 사례를 보면 공유경제가 공유 활성화하겠다고 구호는 있는데요. 구호는 있는데, 그리고 규제혁신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허용된 사례가 뭐 주방 공유 좀 한다든지, 이건 규제 샌드박스를 이미 허용했던 것이죠. 사실 주방을 공유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유 기업은 플랫폼 기업으로서 일관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생면이나 그런 면에서 나왔으면 나왔지 못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배달 음식점들 위생 문제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서비스 규제 해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급자 중심의 여러 가지 규제들이 B2B 영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국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오른쪽에 요약된 표를 보셔도 알지만 이 공유경제 서비스 규제 개혁은 미미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올해 3월 9일에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멀쩡하게 진행하고 있던 서비스를 접어야 했던 타다 사례 같은 건데요. 타다는 공유경제 기업이냐 아니냐 알가알부가 있습니다만 우리 협회는 광의의 공유경제 일부분으로 분명히 보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데이터 공유경제, 데이터 경제 주력 산업으로
운수 산업을 바꾼다는 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부 중에는 이제 데이터도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데이터를 보지 못하면 타다 같은 서비스 어떻게 공유경제나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요약했는데, 공유경제를 활용하겠다고 한다. 구호는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규제 완화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6월 1일 날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뉴딜 정책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화면인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휴먼 뉴딜이라는 부분을 하나 잠정적으로 넣었는데, 그건 잠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5월 말일자로 나오고 6월 1일자로 배포된 한국판 뉴딜 추진 정책의 핵심 부분인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디지털 뉴딜 속에 서비스 규제 개혁은 없고요. 그린 뉴딜도 그린 뉴딜의 서비스 규제 개혁은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강력한 소셜 인프라를 이 화면에 있는 분야들에 만들겠다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확장, 그리고 공공재로서의 인프라를 확장하는 정책이에요. 즉 이렇게 하는데 모두 수십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기대를 하셨던 그 3번 디지털 뉴딜의 3번 비대면 산업 육성 쪽을 보면, 교육 부분, 초중고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정부가 돈을 써서 전자 교육을 하겠다는 거고요. 전자 정부에 준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도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감염병의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 취약계층의 디지털 돌봄을 구축하겠다. 중소기업 16만 개 대상 원격 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겠다. 인 건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초중고 교육의 비대면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돌봄의 소프트웨어들, 중소기업의 원격 근무 소프트웨어를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자정부 홈페이지나 전자정부에 관련한 수백 개의 앱들 여러분 이용해 보시면 민간의 앱과 비교해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정부가 그 공공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가 공동 지재권을 가지고 개발한 서비스들은 민간이 그것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재권을 정부의 허락을 받고 활용하는 것이 모든 그 정부 공공 용역 발주소의 기본 조건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의 지식재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치 산업을 만들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지만 살아남고 예산 투입을 중단하면 바로 죽는 식물 산업을 만들죠. 그래서 이번에 6월 1자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규제 개혁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화면 어디에도 그 정책은 없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대면 산업의 육성 부분이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이제 세부 강론인데, 정부 조달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관급 시장으로 변질되고, 우리가 수십 년간의 역사에서 보셨듯이 관피아, 관산 복합을 만들고 결국 여기에 또 인증을 만들겠죠. 그래서 인증을 통과하지 않으면 서비스 하지 못하게 하는 진입장벽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결국 그 인증기관은 관변단체로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막는 규제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 위에 보시면 비대면 산업 육성 애만도 22년까지 1.4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2.8만 개를 만든다는 게, 이게 이제 관급 시장 또는 관치 산업 내지 아까 말씀드린 식물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지금 육성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서비스들은 지금 많은 규제들이 있는 곳들입니다. 이 규제를 풀어주면 민간에서 지금 투자할 곳이 없어 떠도는 많은 자본들이 이 부분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스타트업들과 대기업이 공이 어우러지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절호의 기회인데, 이 규제를 완화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면 되는 것을 정부가 직접 돈을 넣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가 60% 70%씩
주가가 상승한 걸 최근 두세 달 동안 보셨죠?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이거든요. 다른 모든 주가가 떨어질 때 온라인 서비스 회사, 플랫폼 회사, 원격 영상 회사들은 다 주식이 올랐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보고서에 어디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걱정을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5월 25일자 얘기인데, 공정위는 이 와중에 또 뭘 하고 있느냐? 네이버, 카카오, 배민을 겨냥해서 플랫폼 규제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글로벌 빅테크의 우리 국부 데이터 장악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국부 데이터도 자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자산을 이 해외로 모두 빠져나가는 현상이 너무나 지속되고 있는데, 이 국부 데이터를 지키는 떼미자 방파제인 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는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온라인 플랫폼 TF를 지금 발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사 과거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 해도요, 이 코비드 19이 발발해서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올 것이 예상되면 이런 TF 발족은 중단해야 되거든요. 게다가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걸 강행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에 아산나눔재단과 제가 참여한 그 글로벌 상위 100대 선도 스타트업의 한국 규제 저촉성 분석에서 글로벌하게 180조 원을 100개 업체가 투자를 받고 있던데요. 180조 원입니다. 평균적으로 1.8조 원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공이 2개가, 3개가 더 붙는 액수입니다. 상위 기업들은 몇십조 원씩 투자받고 있는 것들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데, 그 중에 무려 31개, 31%가 우리나라 규제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자가 구속되는 그런 불법 기업으로 낙인 찍히는 이러한 규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위에 있는 13개, 18개와 같은 글로벌 상위 선도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보지 못하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물 안에서는 지금 이런 기업들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2017년, 2018년에 같은 아산나눔재단의 연구인데요. 글로벌하게 100대 스타트업 중에 2017년에 한국 스타트업 없습니다. 투자액 대비입니다. 2018년에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중에 한국 기업 없습니다. 이것은 뭐죠? 미래 시대에 우리 경제를 지탱해줄 혁신 기업들이 아기 혁신 기업들이 없다는 거죠. 즉 미래 혁신 기업의 절벽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빅테크가 독점과 지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으로 지금 뉴노멀을 만들어서 장악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유튜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저녁 시간 완전히 장악하고 국민들의 시청 기록과 시청 습관을 완전히 뺏어가고 있고요. 7시 이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 매체는 57%가 유튜브입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청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이 유튜브가 완장을 차고 우리 국민들, 전 세계 시민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특정한 성향의 컨텐츠는 이제 금지한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유튜브가 금지하면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채널 정지되면 바로 생계를 잃는 거예요. 이러한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은 국부와 데이터를 지키는 방파제이자 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플랫폼 기업을 지금 육성해서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경쟁하게 할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 코비드 19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정부는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유경제로 가는 길인데, 정부가 생각하는 공유경제는 소셜 인프라예요. 보건소에 원격 의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급해서 취약계층에게 원격 의료를 일부 맛보게 하고, 중소기업들의 원격 근무 소프트웨어를 정부 돈을 넣어서 만들겠다고 하고,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정부가 깔아주겠다는 것을 공유경제로 또 비대면 산업 육성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바로 정부는 작년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 이해관계 충돌 속에 어려웠던 각종 공유경제 서비스 분야에서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공급을 줄이고
효율성을 토대로 더욱더 비약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경제로 변환하게 될 절호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 마침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규제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그리고 거대 플랫폼이 승자 독식을 해오고 데이터 주권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바로 데이터 경제로 신속한 전환할 과제가 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규제 개혁을 공유경제 서비스에 집중해서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고 이들 기업이 바로 우리 국부 데이터를 지켜내게 함으로써 우리 토종 일자리들을 양성하고 이러한 일자리 창출로서 바로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국정 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